안녕하십니까. 해커스에서 감정평가 실무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성준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강의는 감정평가 실무를 처음 접하는 초보 감린이를 위한 수업으로서 감정평가 이해를 돕고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한 강의로서 좀 더 쉽게 감정평가를 해석하는 수업입니다. 자, 25년 대비 감정평가사 감리타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실게요. 자, 목차 감정평가 실무의 개념,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3방식 6방법에 대한 이해, 감정평가의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실무의 개념. 자,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경우. 자, 감정평가 왜 해야 될까요? 목동에 있는 33평의 아파트 한 20억인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공인중개사,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서 알아보면 모두들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라는 거. 자, 만약 20억의 거래가 됐다. 이 거래가 된 가격은 저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정의에 있어서의 가액인가요? 아니죠. 가격입니다. 즉 대상 물건, 즉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유권의 가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 합치의 결과로서 나타낸 가격으로 표출된 것이지 진정한 본원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매평가가 일어났어요. 자, 아파트 30평짜리 20억짜리 아파트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평가가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20억으로 할지 18억으로 할지 21억으로 할지 누가 결정을 하죠? 중개사들? 대충 이 정도는 돼요. 그럼 그분들 아니면 일반적인 대중들이 이거 20억 정도 해요. 그럼 그분들이 책임을 지나요? 아니죠. 책임을 지기 위한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개념, 즉 가치를 판정한다는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정평가의 대상. 흔히들 감정평가의 대상이라고 하면 뭐냐면 사람 빼고 다 한다고 쳐요. 저희는 감정평가에 대한 물건이 토지, 건물, 정착물로 표현되는데 건물, 동산, 저작권, 산업재산권과 같은 무형재산, 그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자동차, 건설기계 같은 등기하거나 등록할 수 있는 재산, 그리고 유가 증권, 심지어 뭐까지 평가하냐면 돼지, 소 이런 것도 다 평가를 해요. 즉 사람 빼고 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감정평가는. 그래서 잡학 좀 다식해야 된다는 그런 좀 능력이 좀 필요한 직업입니다. 자, 감정평가 근거 변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사는 결국에는 가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자, 가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법령에 의해서 절차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 중에서도 특히 법령에 귀속돼서 방법과
절차가 완벽히 규율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것을 공적평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산신도시나 위례신도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위례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을 할 때 기존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 있죠. 자, 이 원주민들을 보상을 해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드려야 돼요. 그럼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원주민들 내부 안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수 있어요. 자,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법령에 의한 규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형평성에 맞고 안정성에 부합하겠죠. 자, 이런 법령의 규율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을 공적평가라고 합니다. 공적평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물론 법령에 규정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규정된 내용과 동시에 감정평가의 이론상 근거, 자, 이론상 근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을 일반평가라고 합니다. 자, 일반평가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담보평가, 즉 내가 아파트 구매하는데 한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한 3억의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3억의 대출을 필요할 때 필요한 담보평가 금액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담보평가가 일반평가의 영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평가 또는 조세, 즉 재산세 산정을 위한 조세평가, 이런 부분들을 일반평가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공적평가 부분은 법규와 관련이 돼 있고, 일반평가 부분은 이론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감정평가 실무는 어떻죠? 이론과 법규의 내용을 모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무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감린이 특강을 개설하게 된 목적입니다. 일반평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실무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론과 법규 등 감정평가에 대한 관한 규칙, 제일 중요한 규칙을 접하게 될 것이고, 한 30조 정도 되거든요. 29조, 30조 정도. 요거 전부 다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보상법 약 100조 정도 되는데,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감정평가 근거 법령이 어떤 법령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공부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각 관계 법령, 근거 법령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감정평가 원칙,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데요. 감정평가 원칙, 시장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시장 기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시장 기준 원칙이란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의 자유가 확립된 상태에서, 즉 외부의 억압이 없고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가치를 기준한다는 거예요. 즉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거래 당사자가 특수한 관계인으로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 평가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현황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이라면 우선 기준 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준 시점이 무엇이냐? 감정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오늘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한 3년 뒤에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준 시점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 시점 확정된 날짜인 예를 들어서 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당시에 현황을 기준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2024년 7월 1일 날 대상 토지가 지목이 전이고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면 농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즉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다만 현황 기준 원칙에서는 불법적인 사용과 일시적인 사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인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허가를 안 받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거용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뭐죠? 불법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나오죠. 그렇죠? 따라서 현황 기준 원칙이라 하더라도 이 불법적인 요소는 고려치 않고 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개별 물건.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물건 대상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토지, 건물, 기계, 동산, 자동차 이렇게 있어요. 들어갔더니 토지가 있었고 의뢰를 받았더니 건물이 있었네요. 근데 이 안에 기계기구가 있었어요. 이게 통으로 의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 물건을 기준해서 평가를 해라. 즉 토지는 토지대로 평가, 건물은 건물대로 평가, 기계기구는 기계기구를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해라 라는 게 개별 물건 기준 원칙입니다. 다만 항상 우리는 예외를 많이 알아둬야 돼요. 예외를.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 401호예요. 401호 같은 경우에는 전유 부분이 있고 대지권 사용 부분이 있어요. 즉 대지 부분, 이 부분 n분의 1로 하겠죠. 자, 이 전유 부분과 대지권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분리해서 매각할 수 없습니다. 즉 용도상 가분적이지 않다. 용도상 불가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즉 개별 물건 기준 원칙과 조금 상충되는 기준이죠. 그래서 개별 물건 기준이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황 기준에도 예외가 있어요. 조건부 평가라고 해서 어려운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파트를 완공된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지만 분양가액을 산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건부, 완공, 조건부 이렇게 예외적인 예외가 있고 시장가치 기준도 시장가치 외 가치가 있습니다. 투자가치, 한정가치 등 다양한 예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오늘 시간에는 원칙을 먼저 이해해 두시고 예외는 기본 강의에서 좀 더 살을 붙여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방식 6방법의 이해. 자, 감정평가는 원가 방식에 의한, 즉 원가성을 기준으로 한 원가 방식과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의 시장 참여자들의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비교 방식, 즉 시장성을 반영하는 비교 방식, 그리고 대상 물건에서 창출될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수익 방식, 자, 수익성을 반영하는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 중에서 원가법, 즉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원가 방식, 적사법, 임대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비교 방식,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비교 방식, 수익환원 법도 동일하게 가치, 그리고 얘가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임대료를 평가하는 이 방식들은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그 기본서 중에서도 챕터 중에서도 중간 이후에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외하고 오늘은 이렇게 가치를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방식이라고 그랬는데 뭐죠? 공시가 기준법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애매하게 얘는 토지를 산정하는 데 있어 토지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인데 비교 방식과 동일한 논리적인 구성을 가집니다. 논리적인 구성 100%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방식 6방법에 보니까 자, 원가 방식, 물건의 원가, 즉 내가 이 책상을 하나 만들어요. 이 책상을 만들 때 이 자재값이 있겠죠. 이 자재값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인건비, 유통비, 즉 물건을 구성하는 모든 원가에 대한 합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원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급자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요. 공급자의 성격이다 보니까 어때요? 가액이 살짝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완전경제 시장에서는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세 가지 방식에 대한 가치가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불안정 경쟁 시장인 현 시장에서는 각 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시산 가액, 즉 각 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가액을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상가액, 통틀어서 신상가액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상가액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의 원가 방식은 조금 낮다라는 거,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비교 방식. 통상적인 시장. 왜 통상적인 시장이죠? 시장 가치. 시장 가치는 뭐죠? 억압이 없는 거래가 자유로운 시장,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요자 및 공급사의 시장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방식이에요. 따라서 가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우수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회 경제학이잖아요. 감정평가는. 따라서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행이나 행동 형태들이 바뀌면 이를 반영해야 되는 게 감정평가입니다. 따라서 비교 방식이 좀 더 우위에 있어요. 자, 수익 방식, 대상 물건. 즉 내가 이 해커스 건물을 임대할 때에 획득할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임대료가 월 1억이에요. 행복하겠죠? 월 1억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익 방식은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방식? 이 수익성이 애초에 없는 종교용지, 공공시설, 얘네들은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다만 어떤 수익에 대한 구조가 상업지대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수익이 하락하고 있거나 수익이 증가하고 있을 때에 이 반영분을 즉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잖아요. 즉 사전에, 그러니까 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비교 방식 언제? 23년 사례가 뭐 3월 3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시적 격차가 있잖아요. 이 시적 격차를 좀 더 반영하기에는 수익 방식에 비해서는 좀 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후 시간에도 계속 가치 산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방식,
그 중에서도 토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토지, 과연 원가 방식 적용이 가능한가요? 왜냐면 토지를 원가가 있을까요? 토지에? 그런 의문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 A 먼저 볼게요. 좌측에 있는 토지는 누가 봐도 산 임야입니다. 우측에 있는 토지는 농지이고요. 자, 제가 이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어요. 의뢰받았을 경우에 이 농지에 대한 평가를 원가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해당 토지는 임야에서 농지로 전환된 토지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임야의 가격인 임야의 매입 비용이 있겠죠. 임야 토지에 대한 매입 비용, 그리고 이 임야를 우선 깎아야 되겠죠. 절토라고 하거든요. 절토를 하고 농지 개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비용이 들겠고, 농로를 개설을 해야 되고, 농지를 또 이용하려고 그러면 수로가 필수적이거든요. 수로도 개설해야 되겠고, 즉 해당 임야에서 농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더하게 된다면 얘가 바로 원가 방식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좀 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적용 사례 B. 자, 이번에 왼쪽엔 농지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떻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엔 대지를 평가하게 됐어요. 이 대지를 평가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원가 방식으로는 동일한 내용처럼 임야에 대한 매입 비용, 즉 매입 비용에 대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비, 그리고 깔아야 되죠. 땅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고, 물도 빼야 되고,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 기타 위생설비 등과 같은 다양한 조성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즉 매입 비용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 등을 산정을 해서 이 대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원가 방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용이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원가 방식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산 방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시면 토지 조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산하는 개념입니다. 밑에 있는 타임 테이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애초에 농지 있던 토지를 대지로 만들기 위해서 착공을 하겠죠. 즉 인허가를 받아서 내가 착공 신고서를 내요. 그래서 내가 착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착공을 하고 조성 공사를 해서 이렇게 대지로 완성시켜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이 시점, 즉 준공 시점에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시점, 이 시점에서의 가액을 산정하게 되겠죠. 이 시점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는 이 타임 테이블을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에서 착공해서 조성 완료해서 준공이 되고 준공 완료된 당시에 기준 시점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가산 방식이라는 거. 자, 그리고 준공 당시의 토지가액, 즉 여기에 이 준공 당시에 대한 토지가액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야 또는 농지의 매입 금액에서 이 시점에서 매입했다고 보시면 이 매입한 당시부터 준공 당시까지에 대한 이자 또는 지가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가 변동률을 산정한 금액을 준공 당시 토지가액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준공 당시 토지가액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비, 농로개설, 농수로개설, 그리고 절토비용, 시도 안에 있는 내용들도 또 정리해야 되는 경작 정리 비용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조성 비용 등을 준공 당시로 현가시켜야 돼요.
즉 비용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준공 당시의 토지가액, 즉 매입가액에서 가치 변동분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들을 모두 합친 이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기준 시점가의 괴리를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가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산 방식을 적용을 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정하는 토지의 위치가 어디죠? 즉 용도가 어디일까요? 용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지입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린 지금 대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제 방식이에요. 공제 방식. 앞선 가산 방식과 공제 방식, 명칭에서부터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선 타임테이블 먼저 보실게요. 타임테이블 보시면 내가 지금 가치를 산정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보세요. 화살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네요. 가산 방식과 방식. 자, 후보지 또는 이행지. 이 후보지 또는 이행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후보지 또는 이행지가 무엇이냐면 내 토지가 농지예요. 근데 농지인데 나만 빼고 다 개발했어. 옆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아파트들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 토지는 어떨까요? 특별하게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지 않는 이상 내 농지는 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서의 용도 전환이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가능성이 농후해진 토지를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고 불러요. 즉 농지이지만 벌써 얘는 농지의 가격이 아니에요. 왜? 옆에 있는 애들은 다 다세대 주택, 아파트, 상업시설이 다 들어왔거든요. 이러한 후보지 이행지의 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원가 방식, 개발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얘는 이 준공, 즉 아파트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지의 가격을, 즉 수입이에요. 내가 얘를 팔았을 때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팔았을 때 얘가 이렇게 수입에 대한 수입에 대한 평가액을 후보지 또는 이행지인 이 기준 시점인 이 당시로 평가를 시키게 됩니다. 반대되잖아요. 우리는 기준 시점이 이전에는 뭐죠? 앞이었죠. 가산 방법은 미래였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들어간 토지 조성 비용이 이렇게 평가화 시키는 겁니다. 평가, 즉 얘는 비용이 되겠죠. 비용, 즉 수입에서 준공이 완료된 대지를 기준으로 한 토지의 수입에서 조성 비용을 뺐을 때는 얘의 토지의 가액이 산정되는 개념입니다. 개발법. 아마 여러분들이 원가 방식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제가 설명은 굉장히 쉽게 했는데 이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논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느 토지, 즉 토지의 위치, 용도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본 가산 방식, 틀리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대지의 가격을 구하고 싶다. 공제 방식 뭐죠? 농지나 좀 개발 가능성이 큰 농지, 후보지 또는 이행지, 유식하게 후보지 또는 이행지의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양자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원가 방식의 이해 중에서의 건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제조달 원가. 제조달 원가가 뭘까요?
재조달했을 때 들어가는 원가를 의미합니다. 이 재조달 원가는 건물의 경우 신축 당시가 아니에요. 즉 건물이 2010년도에 최초로 신축이 됐는데 현재 우리가 구하는 시점 언제? 2024년이라고 그러면 이 2024년의 기준 시점 당시의 원가예요. 즉 얘는 뭐 평당 한 200 정도 됐었을 테고 2024년도에는 평당 500 정도 됐다고 그러면 500만 원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부분, 자, 원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원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재생산 비용. 재생산 비용은 뭐냐면 해당 건물을 동일한 물리적인 형태로 지었을 때 투입되는 원가예요. 즉 2024년을 기준으로 동일한 구조와 자재를 썼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재생산 비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대체 원가.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건물이 발휘하고 있는 효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가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기준과 얘는 효용 측면에서의 원가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재생산 비용 또는 대체 원가인지 자세한 내용들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재조달 원가에 대한 산정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재조달 원가, 직접법. 내가 내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투입된 비용을 다 합치겠어 라는 직접법이 있고, 두 번째 간접법. 내 건물 바로 옆에서 새롭게 건물이 신축됐어요. 그럼 이 신축 건물을 기준으로 내 건물, 즉 신축된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하나예요. 근데 나는 엘리베이터를 2개 놓고 싶어. 그럼 하나인 건물에 대한 신축 비용에서 엘리베이터 비용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산정을 한다면 내 건물 가액이 나오겠죠. 이러한 방법을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표준적인 건축물 신축 단가표를 활용하는 거예요. 제곱미터, 즉 평방미터당 발표되는 건축비 단가가 있습니다. 즉 아파트는 요즘 어떻게 되냐면 평당 한 800 정도가 시장에서 부르는 신축 단가예요. 평당 800 정도는 줘야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건축비. 그러면 이 표준적인 신축 단가표를 기준 시점 당시에 있는 단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재조달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 재조달 원가 산정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간접법인 건축물 신축 단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직접법은 내가 건축할 때 있어서 좀 아는 사람한테 했어요. 아는 사람한테 이 건축을 시공을 맡겼더니 좀 싸게 해줬어요. 5%, 10% 좀 싸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5%, 10% 싸게 한 금액이 과연 정상적인 재조달 원가인가요? 왜? 우리는 대원칙인 시장가치 원칙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나의 사정에 의해서 10% 또는 5% 싸게 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즉 직접법을 사용했을 경우에서는 사정, 개별적인 사정이나 특수한 사정들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유사 건물에 대한 신축 비용 비교시 이 유사 건물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 건물에 대한
비교에 있어서의 객관화 또는 대상 물건의 개별성. 그러니까 쟤는 디자인이 안 들어갔어. 근데 내 건물은 디자인이 들어갔어. 그럼 디자인 들어간 건물에 대한 가격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이런 디자인적 요소는 신축 단가표나 유사 건물의 신축 비용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즉 개별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개별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익히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유의사항. 자, 설비와 시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설비,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위생설비, 저희 화장실 가고 뭐 손도 닦고 그러시죠. 그리고 냉방설비, 에어컨, 난방, 소화설비, 불이 났을 때 나오는 뭐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설비, 그렇죠? 다양한 설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러한 설비들은 토지의 효용에 이바지 하나요? 아니죠. 이러한 설비들은 건물에 하나요. 건물에 한해서 효용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 효용에 이바지하는 설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제조달 원가에 포함돼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건물만이 아닌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효용에 이바지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오폐수 시설, 즉 건물에서 나오는 오폐수 또는 토지에서 나오는 오폐수 시설과 정화 시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시설들은 토지와 건물에 복합적으로 효용에 이용을 되고 있어요. 그럼 얘는 토지에 할당되는 금액과 건축물에 대해서 할당되는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건물을 평가할 때, 즉 건물의 제조달 원가를 산정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 건물 부분에 있는 부분만 배분을 해서 합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 기본 강의 시간 때 이 시설과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면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조달 원가, 다음은 감가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차 공부를 하신 분들은 감가 상각의 개념을 많이 이해하고 계실 텐데, 감가 수정이란 뭐냐면 해당 건물에 있어서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물리적으로 파손되는 부분 있죠. 노후도, 아니면 페인트가 벗겨져요. 아니면 일부 부분이 좀 노화돼 갖고 사 갖고 부서지던가, 그런 부분을 물리적 감가 요인이라고, 기능적 감가와 그리고 경제적 감가 요인들을 합산해서 금액 자체, 즉 제조달 원가의 금액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얘를 수정하는 것을 감가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감가 수정 중에서 물리적 감가는 좀 더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된 건물의 가치와 동일한 구조상에서 20년 된 건물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 물리적으로 노후화돼 있으니까. 이왕이면 새로 지은 건물의 가치가 높은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자, 그러면 기능적 감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능적 감가. 이 기능적 감가 도대체 뭐냐? 내 건물은 10년 전에 지어져 있어요. 본권 건물은. 근데 옆에 있는 신축 건물은 신축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 대수가 세대당 2대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내 건물에서는 한 대 놨는데 얘 건물에서는 3대 놓은 거야. 어때요? 이용이 편리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 본권 건물, 내 건물이 옆에 있는 건물보다 감가 요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액으로?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저쪽에 수요자가 몰리고 저쪽 임대료가 더 비쌀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요소에 있어서의 감가 수정 부분을 기능적 감가라고 합니다. 자, 경제적 감가. 이 경제적 감가는 뭐냐면 내 건물은 가만히 있어.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고용인구가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군산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제철이나 자동차 업계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구가 확 줄거나 아니면 경기가 일반 경기가 많이 다운되면서 해당 부동산의 기능적이나 물리적 강가 외에 시장 수요자들의 변화나 시장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강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가되는 부분들이 즉 토지에 대한 강가의 부분들도 있겠고 일반적으로 토지는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이고 건물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강가의 요인으로 표출이 됩니다. 자, 이 물리적 강가, 기능적 강가, 경제적 강가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셔야 되고 이 3자에 대한 결합 합계가 강가 수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강가 수정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법, 즉 나는 내 건물은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가 아닌 경제적으로 50년 정도의 효용을 발휘해. 그러면 이 50년 정도를 매년 인식하는 내연용수법, 동일한 비율로 인식하는 정률법, 상황기금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법. 분해법이 뭐냐면 좀 어렵겠지만 물리적 강가 요인과 기능적 강가 요인 그리고 경제적 강가 요인을 구분해서 가액을 따로따로 산정해서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기능적 강가와 경제적 강가를 따로 분리해서 산정한다.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솔직히 저는 강의를 많이 하면서 느꼈던 점이 초반에 공부하시면 안 돼요. 분해법에 대해서 초반에 공부를 하시면 공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10%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특강의 형식으로 분해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 얘는 잠시 접어두자. 잠시 접어두고 계시면 됩니다. 대신 물리적 강가, 기능적 강가, 경제적 강가가 무엇인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간접법. 간접법은 시장에서는 대충 30년 정도 되면 몇 프로의 강가율이 일어나겠구나. 누계액이 1년에 몇 프로의 한 5%, 2%의 강가율이 있겠구나.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제조달 원가와 가격과의 차이를 통해서 강가 수정에 대한 매년 강가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시장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임대료 손실 환원법, 즉 신축 건물 대비 노후화된 본건 건물의 임대료가 손실되는 부분을 강가 상가격으로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설명은 되게 어렵죠? 근데 산식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산식으로 하면 쉬운데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말로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산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건물의 적정 가액은 앞에 본 제조달 원가에서 강가 수정 누계액을 차감해서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원가 방식은 이렇게 원가 방식 토지, 건물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